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살롱 이야기들을 들으면 다 내 이야기 같아요. 삶의 희노애락이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제가 겪은 인생 이야기를 풀어내면 수십 년 동안 품어왔던 제 가슴의 하늘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을 것 같아 용기 내 사연 보내봅니다. 요즘은 이혼이 참 흔하고 재혼도 많이들 하죠. 그런 TV 프로그램들도 많고요. 나쁘지 않은 현상이라고 봐요. 안 그래도 오지랖 넓은 우리나라에서 남 눈치 안 보고 자기 삶의 만족을 찾아가는 게 참 좋잖아요. 하지만 재혼 고려할 때 가장 걸리는 부분이 있죠. 바로 아이들이죠. 아이들 때문에 재혼은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정말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것 같아요. 재혼할 사람이 내 아이를 정말 친자식처럼 잘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인지 눈 크게 뜨고 살펴봐야죠. 그런 면에서 저희 아버지는 너무 쉽게 이혼하고 아무나 하고 재혼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 계모 때문에 당한 서름을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미어진답니다. 그래서 전 배우자 조건이 이혼 절대 안 할 사람이었어요. 다행히 착한 남편과 아이 낳고 알콩달콩 잘 살고 있네요. 평생 이 마음 변치 않도록 노력하면서 살아야겠죠. 사필 귀정이란 말이 맞는 건지 하여튼 그 악독한 계모는 현재 인생의 나락으로 빠지고 말았어요. 제가 복수의 칼날을 갈고 닦아 계모를 끌어내리려고 한 것도 있지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지팔자 지가 꾼 것도 있더군요. 완전히 개막장 인간인 저희 계모가 대체 어떤 여편네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저와 계모의 역사를 풀어놔 볼게요. 거의 인간답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는 현재 계모의 상황까지 말이죠.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드디어 50억 부자가 되었다, 수연아. 우리 가족 재산이 내가 원하던 50억으로 불어났어. 내 재테크 수완 죽이지? 지금부터 30여 년 전 50억 재산을 달성하셨다고 하니 현 시세로 따지면 꽤 많은 돈이죠. 아마 몇백억 가치일 거예요. 아빠는 왠지 모르지만 젊은 시절부터 꼭 50억을 모으고 싶다고 농담처럼 말씀하시곤 했어요. 어린 저였지만 저와 엄마는 아빠의 말씀에 코웃음 치곤 했죠. 여보, 50억이 어디 개 이름이야? 5억도 없는 우리가 무슨 수로 50억을 모아요, 참. 수연엄마, 두고 봐. 내가 꼭 50억 모으고 죽을 거야. 이 박지철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고. 저희 엄마 아빠는 둘 다 흙수저 집안에서 태어나 정말 가난하게 자랐어요. 시골 노지에서 마구잡이로 자란 과일이나 풀 등을 뜯어먹고 데쳐먹으며 굶주린 배를 그나마 채울 수 있었다고 하네요. 아빠는 도매시장에서 음식점에 물건 떼다주는 트럭 기사를 하셨고 엄만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며 눈이 맞았어요. 두 분이 결혼할 때만 해도 돈이 너무 없어서 식도 못 올렸고 지금도 부모님 결혼식 사진 한 장 안 남아있네요. 하지만 생활력 강한 부모님은 외동딸인 절 낳고는 하나뿐인 딸에게 절대 가난을 대물림해주긴 싫다는 다짐을 했다고 해요. 절 할머니께 맡기고는 두 분이 합심하여 대출을 많이 끌어와 식당을 차렸고 그게 대박이 나버린 거죠. 아직도 우리 식당에서 밥 먹으려는 사람 줄이 끝도 없이 길었던 기억이 생생해요. 한정식집이었는데 돈가스나 짜장면을 좋아하던 저는 왜 우리 엄마 아빠 가게가 인기가 많은지 당최 이해가 안 갔죠. 그때만 해도 카드보다 현금을 더 많이 쓰던 때라 마감하고 집에 들어오실 땐 현금이 가득 찬 상자를 두세 박스씩 들고 들어오셨어요. 한마디로 현금을 쓸어 모았던 거죠. 부동산에도 밝았던 아빠는 식당 종업원들을 많이 고용하자 운영을 거의 엄마에게 맡기고
서울 요지에 건물을 사고 파는 일을 몇 번 하시더니 몇 년 만에 50억을 뚝딱 만들어 오신 거였어요. 재테크의 귀재였죠. 하지만 어린 제가 느끼는 우리 가족의 분위기는 돈 없었던 시절이 훨씬 따뜻하고 좋았어요. 단칸방에서 엄마 아빠와 살부비며 하하호호 웃던 시절이 아직도 꿈같이 그리워요. 돈이 모이기 시작하자 욕심이 더 생겼던 아빠는 거의 재테크에 미쳐서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더군요. 집에 몇 주에 한 번씩 들어왔던 아빠가 엄마를 바라보던 눈빛은 점점 싸늘해져만 갔어요. 두 분 사이가 안 좋아지시는 게 어린 저에게까지 느껴지더군요. 맨날 싸우기 일쑤였죠. 아니 수연 아빠, 지금 몇 주 만에 들어오는 거야. 맨날 서울 부동산 보러 다닌다는 핑계로 집엔 들어오지도 않네. 여기가 제주도야? 미국이야? 서울에서 고작 2시간 거리 경기도인데 이렇게까지 외박하는 이유가 뭐야? 당신 돈 불리는데 미쳤어? 나랑 수연이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 이제? 식당에서 버는 돈 미천 삼아 부동산 투자하면서 식당은 완전히 나한테 맡겨두고 나 몰라라야? 나도 식당에 24시간 종속된 삶이 아주 지긋지긋하다고. 내가 5억도 안 되는 돈을 50억으로 불렸는데 수고했다는 말을 못할 망정. 뭐? 지긋지긋하다고? 그래, 그럼 갈라서. 나도 더 이상 할매나 마찬가지인 당신이랑은 살기 싫어. 뭐?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구만. 당신 내가 바보 천치인 줄 알아? 그동안 딴 년이랑 살림 차린 거 내가 모르고 있을 줄 알았지. 내가 흥신소 사람 붙여서 그린내 나는 당신 뒤 다 캐봤어. 무려 20살 어린 여자애랑 놀아나고 있더라.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나 그 얘기 듣고 쓰러질 뻔했다고. 야, 이 미친 옆에 내가 이제 미행까지 해? 참네. 그래, 서울 가니까 이쁘고 쭉쭉 빵빵한 애들 열렸더라. 내가 강남 건물주라고 하니 줄줄 따르던데. 내가 40대 후반으로 안 보인대. 우리 딸 생각해서 정신 좀 차려 제발. 당신만 생각하면 요즘 스트레스 받아서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버린다고. 당신이야말로 정신 차려. 당신한테 온갖 정이 다 떨어져 버린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이 나온 김에 그냥 마무리 지어야겠어. 나 그 여자한테 갈 거야. 저 식당이 노다지니까 당신이 식당 가져. 난 건물 가질게. 식당 운영하면 먹고 사는 건 문제 없겠지 뭐. 수연이는 딸이니까 엄마랑 지내는 게 더 편하겠지? 난 내 집만 간단히 챙겨서 떠날게. 다른 건 변호사 통해서 마무리 짓자고. 뭐? 당장 떠나겠다고? 변호사? 지금 나와 딸내미 버리고 진짜 이혼하겠다는 거야? 야, 이 미친놈아. 정신 차려. 공포의 눈으로 엄마 아빠 싸우는 장면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마가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지셨어요. 짐 챙기러 가려던 아빠는 심폐소생술도 해보고 허둥지둥대며 엄마를 살리기 위해 갖은 애를 다 쓰셨죠. 하지만 119에 실려간 엄마는 이미 사망하셨다는 판정을 받았고 그게 엄마의 마지막 모습, 음성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장례식이 끝난 후 아빠는 선언했던 대로 그 20살 어리다는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오셨고 엄마의 사망신고와 함께 그 여자와 혼인신고를 이미 마쳤더군요. 모든 게 일사천리였죠. 전 엄마를 너무 허망하게 잃은 충격으로 실어증이 와서 말을 제대로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초등학생이던 제가 갑자기 말을 잘 못하게 된 거란 계모의 대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너 초등학생이 말도 제대로 못하니? 어쩜 그래? 신기하다. 아, 해봐. 혀가 잘못된 거 아니야? 뭐, 난 오히려 편하네. 피도 안 섞인 남의 새끼를 보려니 배알이 꼴렸는데 앞으로 파출부 아줌마 쓸 거니까 그 아줌마랑만 손짓 발짓으로 소통해. 말도 못하는 게
나한테 뭐뭐 해달라 귀찮게 요구하지 말고. 알았지? 파출부 아줌마와 병원을 다니며 실어증을 열심히 치료한 결과 차차 나아지긴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전혀 도움을 안 준 계모와 아빠가 참 밉더군요. 우리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문전성시를 이루던 식당은 주인이었던 엄마가 돌아가시고 계모한테 맡겨지자 제대로 운영될 턱이 없었죠. 점점 손님이 줄더니 딱 6개월 만에 폐업 수순을 밟게 되었어요. 잘 됐네. 안 그래도 임신을 해서 가게 카운터 보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젠 집에서 내 아기나 키워야겠다. 그렇게 그 여자는 우리 집에 들어온 3년 동안 아기를 셋이나 낳았어요. 아들 1명에 아들 쌍둥이 2을 더 낳더군요. 50이 된 아빠는 아들들을 보며 좋아 죽더이다. 아유, 우리 색시 수고 많았어. 아기들이 아주 날 쏙 빼닮았구만. 연년생으로 아들을 3씩이나 낳다니. 강남 건물주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많이 낳을 수 있는 거지 뭐. 내가 보기엔 우리 아빠와 하나도 안 닮은 그 아기들을 보는 제 기분은 너무 이상했어요. 이미 그 집안에서 전 없는 존재나 다름없었죠. 집안의 모든 관심은 연달아 태어난 배다른 동생들로 향했어요. 전 사춘기 나이였지만 때 한 번 부릴 수도 없었어요. 누구 하나 제 말을 들어주는 사람조차 없었기 때문이죠. 실어증은 완치됐으나 실어증일 때보다 더 말을 안 하고 사는 삶이 계속되었어요. 계모는 제 생활을 전혀 챙겨주지 않았죠. 아직 초등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제가 유일하게 전화통화하며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고모뿐이었어요. 고모는 한때 우리 식당에서 함께 일하다가 시집 가셨는데 자궁에 문제가 있어 아이를 못 낳게 되자 시댁에서 쫓겨나듯 이혼당하고 혼자 살고 계셨어요. 고모, 나 엄마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대체 엄마는 어떻게 하면 내 꿈에 한번 나올까요? 아빠는 계모랑 아기들한테만 푹 빠져지네요. 나한테 관심 가져주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요. 수연아, 네 아빠가 내 오빠지만 참 야속하구나. 네 엄마가 살아생전에 네 아빠 때문에 얼마나 속을 끓였니. 조금만 참고 살다가 20살 되면 독립하렴. 서울로 대학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서 꼭 성공해. 여자도 실력이 있어야 한다? 가끔 하는 고모와 전화통화에 살아갈 힘을 얻곤 했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려던 제게 하늘은 또 한 번 시련을 주더군요. 계모한테서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야, 박수연, 너 저녁인데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는 거야, 조그만 게. 네 아빠 죽었다. 얼른 병원으로 택시 타고 와. 뭐? 아줌마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빠가 왜 죽어요? 대체 갑자기 무슨 뜬금없는 소리예요? 아, 뺑소니 차량에 치여 그 자리에서 죽은 걸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내가 뭐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야? 응급실로 빨리 와. 나 우리 애기들 봐야 해서 바빠. 아빠가 뺑소니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거였어요. 그때만 해도 30년 전이라 CCTV도 많지 않았기에 뺑소니범을 잡을 순 없었어요. 그렇게 피해자인 우리 아빠만 죽고 가해자는 찾지 못한 채 허무하게 끝나버렸죠. 이제 난 고아구나. 진짜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기분이었어요. 불난데 휘발유 붙는 격으로 계모는 아주 일사천리로 재산을 싹 다 정리했더군요. 그리고는 제게 일방적으로 통보했어요. 야, 네 아빠 죽었으니 너도 나가서 살아. 네 고모 시댁에서 소방받고 혼자 산다며. 너 고모랑 친하잖아. 그 집 가서 얹혀 살면 되겠네. 얼른 짐 싸. 11살의 어린 나이였지만 내 집에서 나보고 나가라고 하니
어이없었어요. 아줌마, 지금 어리다고 나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부자였는데 그 돈 다 아줌마가 빼앗고 나한테 그냥 짐 챙겨서 나가라는 게 말이 돼요? 그렇게 못해요. 조그만 게? 그렇게 못하면 어쩔 건데. 내가 이 집 와서 3년간 희생해서 너 키워준 게 어디야? 20살 많은 늑다리 아저씨한테 딸린 짐짝 같은 널 봐준 게 어디냐고. 그 보상으로 네 아빠 재산은 다 내 거야. 고모 집으로 얼른 나가버려. 눈을 부라리며 계모가 지르는 고성 탓에 어린 저는 좀 무섭기도 했어요. 조금만 더 컸으면 덤벼볼 만도 했을 텐데. 아니, 법적으로 유류분이라도 챙겼을 텐데. 그때 당시 11살이었던 전 너무 어렸죠. 그렇게 고모집으로 향했고 20평짜리 아파트에서 고모와 함께 살았어요. 고모는 친엄마처럼 저를 하나부터 10까지 다 챙겨주셨죠. 내가 자궁이 약해 아이를 못 낳아서 이혼당한 한을 이제야 푸는구나. 우리 수연이가 내겐 딸이나 다름없어. 이제 고모한테 다 의지하고 살아. 내가 식당에서 버는 돈은 다 너한테 쏟아부을 거야. 넌 이제부터 내 삶의 이유야. 고모는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셨고 저희 부모님을 도와 한정식집에서 배운 노하우를 잘 녹여 식당 매출도 꽤 괜찮았죠. 고모는 손재주가 좋았어요. 피부가 엄청 예민하고 약했기에 화장품을 다 만들어 쓰셨는데 그 과정이 제 눈엔 참 재미나게 보였어요. 실제로 제 화장품도 고모가 직접 만들어주셨는데 피부가 한 톤 밝아지며 촉촉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고모, 레몬 넣은 이 화장품 너무 좋은데요? 우리 이거 갖고 나중에 사업 한번 해볼까요? 너도 네 아빠 닮아서 돈 버는 데 관심이 많구나. 고모는 음식 장사밖에 안 해봐서 화장품 제조업을 하기엔 겁이 나는데. 에이, 고모, 내가 살아보니 인생은 뭐 아니면 도예요. 어차피 가진 것 없어서 잃을 것도 없는 인생 한번 덤벼보는 거예요. 실제로 엄마 아빠 그리고 계모에 의해 재산까지 다 뺏기고 나니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었어요. 아빠 성격을 닮긴 했는지 추진력과 돈 불리는 재주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20살 대학교 1학년이던 저는 그 길로 화장품 창업에 대해 이리저리 알아봤고 바로 추진했어요. 그때만 해도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시절이었기에 홍보는 블로그 등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었죠. 고모가 적극적으로 밀어줬기에 가능했어요. 고모는 그때까지 번 돈을 모조리 저희 창업에 쏟아 부어줬어요. 몇 억이라는 거금이었죠. 고모, 자금 대줘서 고마워요.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고마워할 거 없어. 네 말대로 고모도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이야. 넌 내 딸이나 마찬가지니 내 인생의 전부고 말야. 꼭 성공해 수연아. 하지만 대학은 꼭 마쳐야 한다. 그리고 한 가지, 만약 수익이 나게 되면 고모 이름으로 챙겨줄 생각 말고 다 네 명의로 재테크해서 잘 불려봐. 얼마 전에 아주 용한 무당한테서 전 봤는데 난 단명할 운이고 넌 승승장구할 운이란다. 고모가 제대로 밀어줄게. 고모한테 무슨 그런 걸 믿냐고 다 미신이라고 타박했어요. 고모까지 돌아가시면 난 도저히 살아갈 힘이 없을 것만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용하다는 무당의 말이 현실로 벌어지고 말았죠. 멀쩡하던 고모가 췌장암 3기에 걸렸다더군요. 고모로부터 그 말만 듣고도 너무 무서워 사지가 떨렸어요. 고모, 대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 이제 50살 먹은 고모가 몹쓸 암에 걸려요? 병원에서 지금까지 건강검진하면서도 그런 말 없었잖아요. 그놈의 돌팔이 의사들 싹 다 고소해버려요. 왜 우리 고모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난 어떻게 살라고요?
수연아, 고모가 살아보니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건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게 순리더라. 그 무당이 진짜 용했나 봐. 단명한다더니 정말 그대로 마치네. 췌장암은 1, 2기 아니면 거의 사망 확률이 높은가 봐. 원래 몸도 약한 내가 어찌 암을 이기겠니? 다른 건 고모도 다 받아들이겠는데 우리 수연이가 어찌 혼자서 살아갈지 너무 걱정이네. 그 개모년한테서 네 아빠 재산 조금이라도 뺏어올 걸 그랬다. 나중에 그 계모 만나거든 꼭 안갚음 단단히 해줘라. 고모가 자성에 가서 그 계모 앞길을 다 망쳐놓을게. 너도 꼭 복수해. 다 알겠으니 고모 제발 죽지만 말아줘요. 하지만 고모는 진단받은 지 딱 1년 만에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세상에 가족이 우리 둘뿐이었는데 장례식엔 거의 사람들이 오지 않았죠. 참으로 쓸쓸하고 허망한 장례식이었어요. 그렇게 고모를 떠나보내며 고모가 유언처럼 남긴 말을 계속 되뇌었어요. 그 계모한테 복수해줘야지 꼭. 어쩌면 그 계모가 우리 엄마 아빠를 다 죽이고 행복했던 우리 가정을 파탄낸 건지도 몰라. 모든 건 다 그 계모 탓이야. 반드시 되갚아줄 거야. 다짐하고 또 다짐했죠. 그러기 위해선 일단 제가 힘을 키워야 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힘은 곧 돈이었죠. 아직 대학생이긴 했지만 갓 창업한 화장품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미친 듯이 매달렸어요. 고모로부터 물려받은 조그만 칩을 거의 실험실화해서 몇 병이고 만들고 또 만들기를 반복했어요. 자금을 투입해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얻어 법인을 설립하고 직원도 한두 명 뽑았죠. 20대 중반의 대표님, 사장님 소리를 들으면서 하루에 잠 4시간씩 자가며 발로 뛰어다녔어요. 말로만 대표이고 바지사장이 아니라 진짜 내 회사를 대표하는 얼굴이 되고 싶었거든요. 화장품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을 갖춘 공장 한 켠을 임대했고 스스로 영업을 하며 조금씩 발을 넓혀갔죠. PPT를 제작해서 중소 중견기업들에 저희 제품을 홍보했어요. 2-3시간씩 열변을 토하며 직접 발표하기를 수십 번 했죠. 그날도 대기업에 직접 화장품을 공급하는 중견기업과 미팅을 하는 날이었어요. 중견기업 대표가 저의 브리핑을 다 듣더니 깜짝 놀랄 만한 제안을 하더군요. 인상 깊네요. 연약한 피부를 가졌던 고모님 얘기까지. 제품 홍보가 아니라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전부터 미팅 잡고 싶었는데 이제야 뵙네요. 전 이 회사 대표 서민수입니다. 그 전부터 제품을 사용해보기도 했고 안전성 테스트를 치밀하게 진행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린 대기업에 직접 공급하는 1차 벤더예요. 우리랑 같이 일해보지 않으실래요? 지금 생산하는 환경보다 훨씬 나은 라인을 제공해드릴 수 있으니 와서 화장품을 마음껏 만들어보세요. 우선 기초부터 시작해서 반응이 좋으면 색조까지 진행해볼게요. 기초는 대기업 브랜드 붙여서 나갈 테지만 색조나 클렌징 제품들은 요즘 중소 브랜드도 마케팅만 잘하면 굉장히 핫합니다.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권에서도 K-뷰티에 미쳐 있거든요. 박수연 사장님이라면 믿음이 갑니다.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어요. 대기업 1차 벤더면 엄청나게 큰 회사인데 그 회사 대표님이 직접 우리 회사에 와서 꿈을 펼쳐보라니 지난 몇 년간 고생한 보람이 이제서야 오나 싶었죠. 전 그 대표라는 사람한테 90도로 인사하며 감사하단 말을 골백 번은 한 것 같아요. 제가 창업한 조그마한 회사는 대기업 1차 벤더에 흡수되었고 그 후로 저의 열정과 큰 회사의 자본이 만나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계모에 대한 복수는 일단 뒤로 한 채 그땐 돈에 미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화장품에 미쳐서 산지 한 5년쯤 되자
제겐 무려 20억이라는 돈이 모여 있더군요. 딱 두 가지의 모순적인 감정이 들었어요. 엄청난 돈이 모였구나라는 생각과 동시에 복수를 하기엔 아직 부족하다란 감정이었죠. 더 달려야겠다. 제 자신에게 채찍질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난 5년간 저에게 물심양면 지원해준 든든한 파트너이자 1차 벤더 대표님이 저녁 한 끼 하자고 하더군요. 업무 회의인 줄 알고 살짝 긴장한 채 자리에 나갔죠. 다른 직원분들은 좀 늦게 오나 봐요. 비서님도 안 보이시네요. 오늘은 수연 씨와 단둘이 식사하고 싶었어요. 그래도 되죠? 지난 5년간 묵묵히 바라만 봐왔는데 이젠 좀 표현하고 싶어서요. 전 속으로 별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이제 좀 성공할 만하니까 날 회사에서 내치려는 건가? 나 잘리는 거야? 대체 뭘 표현한다는 거지? 그때부터 떨리기 시작하더군요. 아, 제가 업무하는 데 있어 뭐 부족한 게 보이셨나요? 가감 없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고치겠습니다. 맞아요. 고쳐주세요. 절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솔직하고 담백하게 말할게요. 난 수연 씨보다 10살 많은 40대 노땅이고 한 번 이혼한 경력이 있는 돌싱인 거 아시죠? 아, 참고로 아이는 없어요. 20대에 결혼했었고 이혼까지 했으니 벌써 근 20년이 다 돼가네요. 한참 외로울 찰나에 수연 씨가 눈에 띄었어요. 처음 볼 때부터 내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수연 씨가 절 상사로서 매우 어렵게 대하는 건 알고 있지만 이젠 좀 만만하게 봐주면 안 될까요? 남자로서 말이죠. 우리 지난 5년간 밤낮으로 일하면서 서로 성격 파악은 끝났잖아요. 어때요, 저? 이젠 날 남자로 받아들여줄 수 있을까요? 전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대표님이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실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때부터 다른 의미로 가슴이 터질 듯이 쿵쾅대더군요. 잠깐의 정적 후 그냥 아무 말 없이 서로 쳐다보며 웃었어요. 그리고 테이블 위로 서로 손을 잡았죠. 그게 우리 커플의 시작이었네요. 5년을 함께 일하며 괜찮은 인격의 대표님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사적인 대화는 안 했기에 당연히 결혼한 유부남인 줄 알았고 이성적인 느낌은 전혀 갖지 않았는데 참 뜬금없는 고백이었어요. 마음속으론 내심 기쁘기도 했고요. 진짜 진국인 남자였거든요. 우리가 커플이 되고 제가 처음 들었던 생각이 뭔 줄 아세요? 이 사람은 죽지 않겠지? 내 곁을 떠나지 않겠지 였어요. 지금껏 내 가족들이 다 죽어서 떠나버렸으니 내겐 헤어짐과 이별이 트라우마로 남아있었거든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사랑에 빠진 우리는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결혼 얘기가 나오자마자 그는 비행기표를 건네며 미국에 계신 본인 부모님을 함께 만나 뵙고 오자고 하더군요. 그리고 찾아간 예비시댁은 입이 떡 벌어지는 대저택이었어요. 미국에 대해선 잘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헐리우드 유명 배우들도 살고 있다는 부촌 중의 부촌이더군요. 회사 대표이기에 막연히 잘 살겠지라고만 생각했던 전 깜짝 놀랐어요. 더욱 놀란 건 예비 시부모님들의 인성이었어요. 부족하고 모자란 절 진심으로 반겨주시더군요. 우리 며느리 반가워요. 이 머나먼 미국 땅까지 오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어요. 보시다시피 이 집엔 사는 사람보다 일하는 사람이 더 많으니 아무것도 할 것 없이 집 구경이나 하고 근처 여행이나 하며 쉬다가 가요. 내 소망이 뭐였는 줄 알아요? 며느리 물 한 방울 튀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였어요. 왜냐면 나도 그렇게 살았거든. 한 번 이혼하고 일만 하며 혼자 적적하게 살고 있던 우리 아들내미 구제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듣자 하니 우리 아들 회사에서 가장 능력 있는 인재라고 들었는데
결혼까지 해주니 얼마나 고맙던지. 하하호호 즐겁게 말씀하시는 시부모님들을 앞에 두고 전 갑자기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어른들의 따스함을 너무너무 오랜만에 느껴봤거든요. 먼저 간 우리 엄마와 고모가 미친 듯이 보고 싶더군요. 제가 눈이 퉁퉁 붓도록 엉엉 울자 잠시 의아해하던 시모는 이내 곧 절 붙잡고 함께 울어주셨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는 시부모를 친부모처럼 여기며 지금껏 자주 연락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있답니다. 부모복은 없던 저희지만 제 사주에 시부모와 남편복은 있었나 봅니다. 담백한 성격의 남친과 전 혼인신고만 한 채 직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결혼식을 대신했어요. 화려한 호텔 결혼식 따윈 우리와 어울리지 않았죠. 그렇게 유부녀로서 다시 일상이 시작되고 나의 능력과 소박한 재력에 금수저인 남편의 재력이 더해지자 계모에게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이 다시금 들더군요. 전 수소문 끝에 사설탐정을 찾아갔어요. 예전엔 흥신소였지만 요즘엔 자격증을 소지한 사설탐정들이 요청한 일들을 끝내주게 잘 처리한다더군요. 전 웃돈을 줘가면서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요구했어요. 내 아버지 돈을 다 뺏어간 채 어린 나를 버린 계모를 꼭 찾아주시고 현재 가족 상황이며 재정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낱낱이 알아와 주세요. 뭐든요. 한 달 뒤 사설탐정들이 캐낸 정보들을 가지고 계모가 현 남편과 공동 명의로 갖고 있다던 건물로 무작정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근처 부동산을 들어갔죠. 웬 뚱땡이 할배 둘이 희희낙낙대며 낮술을 하며 장기를 두고 있더이다. 저 1층에 햄버거집 있는 건물 제가 사고 싶은데요. 중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그냥 손님으로 보이던 대머리 뚱땡이 할배가 나를 빤히 쳐다보며 한마디 하더군요. 저거? 내 마누라랑 공동으로 소유한 건물인데 나 저거 부동산에 내놓은 적 없는데 무작정 팔으라고? 낯술 냄새를 풍풍 풍기던 그 할배가 바로 계모의 새 남편이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사장님. 와이프분이랑 공동명이셨어요? 저 건물이 탐나서 그런데 저한테 꼭 좀 파실 수 없을까요? 언제 사신 거예요? 다행히 그 할배는 팔랑귀에 자기 과거 얘기하기 좋아하는 떠벌이었어요. 건물을 사게 된 경위와 그 계모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서 살살 구슬리니 줄줄이 다 말하더군요. 남한테 발설해선 안 될 TMI까지 말이죠. 그 할배의 말에 너무 놀랐어요. 내 마누라는 지금 정신병원에 있지. 옛날에 젊었을 때야 미인이었지만 이제 늑다리라. 다른 젊은 여자들이 눈에 자꾸 들어오는데 당최 이혼을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새 아들들이랑 짜고 그 옆에 애를 정신병원에 넣어버렸지. 곧 명의도 다 내 거로 가져올 심산이야. 내가 그 옆에 애랑 어떻게 결혼하게 됐는지, 이 건물을 어떻게 공동명의로 하게 됐는지 말해줄까? 이거 완전히 대하 드라마로 제작해도 될 만큼 스펙타클한 이야기라고. 내 옆에 내가 미스 시절에 어느 부동산 부자인 유부남을 꼬셔서 정실 부인 자리를 꿰찬 거야. 원래 와이프는 심장마비로 그 자리에서 죽었대나 뭐래나. 여튼 정실 부인으로 들어갔지만 몰래 나랑 계속 만나던 사이였거든. 당연히 그 아들들은 다 내 씨앗이었지 뭐. 아마 그 유부남은 끝까지 셋 다 자기 아들들인 줄 알면서 죽었을 거야. 아 글쎄 딱 3년 후에 고맙게도 뺑소니 차량이 그 아재를 탁 치워줬지 뭐야. 우리 마누라가 원래 있던 딸내미 목까지 재산을 다 뺏어오고 귀찮던 딸을 내쫓아버렸다지 뭐야. 난 손 안 대고 코 풀었지 뭐. 그 집에 꽁으로 입성해서 유부남이 남긴 재산 다 나랑 공동명의로 하고 여지껏 떵떵거리며 잘 살았지. 근데 이제 한 20년 살다 보니 딴 여자 품이 그립더라고.
난 부자가 되었으니 술집만 가도 얼마나 인기가 좋은 줄 알아? 김 사장, 자네가 똑똑히 봤지? 내 인기? 그 노인네의 이야기 속 딸내미 인천은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계모가 우리 집에 쳐들어와 우리 아빠의 아들이라며 낳은 세 아들들이 다 다른 남자의 아들이었다니. 저한텐 못되게 굴었지만 우리 아빠한텐 알랑방구를 끼며 애교질을 부리던 계모의 얼굴이 떠오르더군요. 구역질이 났어요. 그동안 믿기만 했던 아빠의 처지가 왠지 불쌍하더군요. 그러한 계모가 지금은 자기 가족들에 의해서 정신병원에 감금돼 있다니 지팔자 지가 꾼 거라고 느껴졌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계모의 모든 걸 뺏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다시금 정신을 차리곤 계획을 재정비했어요. 그 건물을 팔 생각이 없다는 그 할배 때문에 계획을 변경해야 했죠. 우선 남편에게 다 털어놨어요. 단순한 부동산 투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남편의 대답은 제게 용기를 줬어요. 나한테 가진 건 돈과 당신뿐이야. 당신에게 그런 아픔과 분노가 있는 줄은 몰랐어. 허투루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강남 요지의 빌딩을 사드리겠다는 건데 아예 우리 법인 업종에 부동산 투자업을 추가로 본격적으로 뛰어들지 뭐. 내가 뒤에서 든든히 도와줄게. 걱정 마. 천군만마 같은 남편의 지원 덕분에 전 계획을 차분히 실현해 나갔어요. 우선 계모가 공동명의로 갖고 있다던 빌딩에 주위의 빌딩들을 하나씩 사모으기 시작했어요. 시세보다 높게 쳐준다고 하니 안 판다고 하는 건물주는 다행히 없었어요. 그때가 한창 부동산 불경기여서 그랬나 봐요. 그리고 난 후 계모 건물에 입점해 있는 상점들과 아주 비슷한 가게들로 채워 넣었죠. 점주들에겐 제가 사비를 들여 경영 컨설턴트까지 붙여주며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게 유도했죠. 마케팅까지 활발히 해주면서 말이죠. 그러자 몇 달 만에 계모의 낡은 건물에 입점해 있던 가게들은 줄폐업을 하게 되고 공실이 뻥뻥 나기 시작합니다. 맨날 낮술만 처먹으며 근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놀고 자빠져 있던 계모의 현 남편은 자기 명의로 전부 빼돌리려던 건물의 임차인들이 거의 다 빠져나가자 급하게 매물로 내놓더군요. 옳았구나 하고 저와 남편은 공동명의로 그 건물을 아주 헐값에 사들일 수 있었죠. 계모의 현 남편과 매매 계약을 하면서 슬쩍 물어봤어요. 계모가 현재 어느 정신병원에 있는지를요. 아내분은 언제까지 정신병원에 가둬둘 거예요? 정신도 멀쩡하다면서요. 그 옆엔 내가 진짜로 미쳐서 이혼해 줄 때까지. 일단 이 매매 대금은 나랑 우리 세 아들들이랑 다 나눠 가져야지. 새 아드님들은 엄마 안 보고 싶대요? 내가 돈줄을 쥐고 있는 것 같으니 우리 아들들도 지엄마 찾지도 않아. 손수 지네들 손으로 지엄마를 정신병원에 모셔다 드렸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상속 한 푼도 안 주겠다고 했거든. 또 손 안 대고 코풍격이지 뭐. 계모가 악마인 줄 알았는데 더 악마는 따로 있었어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런 얘기를 남인 우리한테 다 털어놓을 수 있는지. 아무리 술에 쩌든 알코올 중독자 할배라 할지라도 무서울 지경이었죠. 공인중개사로부터 듣자 하니 그 할배는 그 돈 갖고 술집 다니며 젊은 여자들이랑 희희낙낙하며 잘 살고 있다더군요. 그 아들들도 그에게 매매 대금을 나눠서 미국과 영국 등으로 이민을 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이 모든 시드머니가 바로 우리 아버지 재산이었다는 사실이 참 소름 끼치더라고요. 바보 같은 우리 아빠 어쩌자고 이런 족속들과 엮인 여인네를 선택했는지. 자, 이제 저의 마지막 미션이 남았어요. 남편과 함께 계모가 감금돼 있다던 정신병원으로 향했죠. 가슴이 두근두근 긴장되더군요. 그 여자를 만나면 바로 얼굴에 침이라도 뱉어주려고 했죠. 하지만 40kg도 안 나갈 것 같이 피골이 상접해서 눈이 퀭한 계모를
20년 만에 마주하니 진짜 젊었을 적 반반했던 외모의 계모가 맞나 의심스러울 정도였어요. 날 알아보겠어요? 네가 여기 어쩐 일이야? 자식이 찾아왔다고 해서 우리 아들들이 면회온 줄 알았는데. 너 박수야 맞지? 내 전남편 외동딸 말이야. 정신병원에 감금됐다고 해서 다 미친 건 아니군요. 당신 남편이 그 건물 나한테 팔고 그 돈으로 강남 유흥업소 돌아다니며 여자 끼고 밤새 술 처먹는 건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 셋은 미국과 영국으로 이민 가버린 건 알아요? 멍청한 노인네 같으니라고. 심지어 우리 아빠와 결혼할 때 낳은 그 아들들은 셋 다 우리 아빠 친자식이 아니라며. 당신은 우리 가정을 파탄낸 주범이야. 지금 정신병원에 갇혀서 불쌍한 척 하지 말어. 천벌을 받아도 싼 마귀 할멈 같으니라고. 내 아들들이 다 이민 가버렸다고? 진짜 날 이런 곳에 방치해두고 말이야? 내 아들들아,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그럴 수 있단 말이냐.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참네. 그거 알아? 나도 우리 엄마 아빠의 귀한 자식이었어. 우리 고모의 귀한 조카이기도 했다고. 젊은 시절 그 반반한 쌍판떼기로 우리 아빠를 유혹해서 가정을 파탄낸 미친년아. 죽는 날까지 정신병원에 갇혀서 진짜 미쳐버려라. 기어코 침을 뱉고 나왔네요. 그 여자에게 사자우를 내뱉으니 옛날 생각에 제 인생이 너무 불쌍하게 느껴졌거든요. 계모는 악독하게 굴었던 죄를 이제야 받고 있는 듯 했어요. 계모가 정신병원에서 진짜로 미치든지 제정신으로 죽을 때까지 갇혀있든지 내 알 바 아니었죠. 다리에 힘이 빠졌지만 남편과 함께 차까지 기어들어가서는 엉엉 울었네요. 그렇게라도 풀어내지 않으면 진짜 저까지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20년 동안 쌓아온 내 한을 조금이나마 푼 느낌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남편의 도움이 컸죠. 그 후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몇 개월 후 기적처럼 아기 천사가 찾아오더군요. 현재 만삭의 몸으로 글을 쓰고 있네요. 제 자식에게 꼭 해줘야겠다는 다짐을 한 건 바로 든든하고 행복한 가족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어릴 적 제가 갖지 못했던 가족의 따뜻함, 든든함을 꼭 느끼게 해주고 싶네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늘은 모든 사람에게 신을 내릴 수 없으니 엄마라는 존재를 두게 했다고요. 엄마는 자식에게 신이자 우주이죠. 돈보다 가족의 사랑을 물려주고 싶은 요즘이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의 제 인생을 여러분께 솔직하게 털어놓으니 속이 다 후련하네요. 이 글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은 저 같은 불행한 경험들은 안 겪으셨으면 좋겠어요. 평범한 인생이 최고잖아요. 일상이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